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경제성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약간 경기 변동, 단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다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경제 성장의 어떤 요인과 관련된 그 원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경제 성장과 관련된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 경제 성장의 원인과 관련해서 성장 회계, 그로스 어카운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제 성장의 원천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된 모형을 보게 될 텐데, 어떤 경제 성장의 원천에 해당하는 변수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외생적 성장 모형 이론 해가지고요, 솔로 성장 모형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 모형이 솔로 모형일 때는요, 앞서가는 애는 성장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어요.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시간이 가면 이거 따라잡기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경제 성장의 수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이 수렴성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 경제 성장 모형이 한계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내생적 성장 모형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를 가보시면 경제성장의 어떤 요인과 정형화된 사실에 대해서 볼 겁니다. 경제성장이란 뭐냐? 이코노믹 그로스 이렇게 얘기하면 총체적인 생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질 GDP라고 보시면 돼요. 이 GDP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경제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당 실질 GDP로 측정한 생활 수준이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야지 이게 바로 경제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원천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인구 증가를 통한 노동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투자에 의한 물적 자본의 축적, 또 더 나아가서 교육에 의한 인적 자본의 축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술 진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함수를 보시면 돼. 그래서 생산함수 y가 a 이렇게 있고요.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l과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는 l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의 투입물이 증가하게 되는, 물적 자본이 증가하는 거 k가 증가하는 거고요. 또 교육에 의한 인적 자본 축적,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L인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야, 이거 생산성 올라가니까 이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진보 A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493페이지 소득 수준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해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고 문명을 이루게 돼서 발전하게 된 게 산업혁명 이후에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뭔가 생산성이라든가 뭐 어제가 오늘이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GDP 상황을 이제 보잖아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왕과 귀족들을 빼놓고는요, 우리가 GDP라고 할까, 생활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 같이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과 이런 사람만 잘 살고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이제 쉽지 않은 삶이야. 거기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이때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구가 많이 얼마나 증가하는가가 사실 경제성장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번에도 보면 당시 농경사회에서는요, 근데 토지의 크기나 생산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을 때요, 경작 가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성과가 제한적으로 그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거기 있는 것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오히려 생활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된 거. 원래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들어서 한계 생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맞아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확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국가 간의 1인당 뭐 실질 GDP를 측정해 보면은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요, 성장의 속도가 이렇게 있다가 내려앉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빠르게 쫙 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성장의 원천, 비교,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 이런 말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라인강의 기적처럼 그렇게 성장률이 엄청난 나라는 사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수준의 차이가 1번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니? 라고 한번 보시면 거기 보세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나라의 이 성장이요. 어느 정도 보면 이게 갭이 좁혀질 것 같이 보이는데 좁혀지지 않고요. 격차가 이렇게 계속 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유한 나라의 국가들의 국민소득 수준이 가난한 나라보다 한 30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이게 점차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크게 발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봐주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보기엔 그렇죠. 자, 칼도라는 학자가 경제성장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이라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지적했는데요. 거기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인당 소득과 자본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나간 어떤 데이터를 보고 살펴봤더니 그런 특성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보시면 1인당 소득과 투자율 간에는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3번 보시면 1인당 소득과 인구 증가율, 성장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결과를 발견해냈고요. 네 번째는요. 산업혁명부터 1950년까지 국가별 1인당 소득 수준이 차이가 점차 수렴되는 게 아니라 점차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5번 보시면 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더 빠르거나 또 그런 건 아니더라. 다음에 6번 또 국가 간의 생산성 증가율에는 또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지나 봐요. 7번 자본 수익률과 자본 계수가 또 대체적으로 일정한 모습을 보였고 총소득 중에서 그리고 노동과 자본소득이 가져가는 게 대체로 일정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거는 책에 있는 걸로 우리가 대신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경제성장의 요인, 원천에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경제성장의 원천은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생산요소 투입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노동과 자본의 투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성장의 원천을 살펴볼 건데요. Y가 F라고 쓸까요? 노동과 자본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기술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는요, 우리가 A를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근데 그 전 단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아웃풋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는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증가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아니 시험에 합격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공부 절대량을 늘려야 돼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건 중요한데 처음 출발 자체는 그렇습니다. 1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면 총 생산은 증가한다. 근데 한계 생산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커요. 이거이지만 자, 이거 뜻이 뭐예요? 맞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2번 볼게요. 요소 부전도와 경제성장. 자본에 비해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요, 자본 한 단위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단위 이상의 노동이 결합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노동이 풍부한 나라, 이거 나중에 국제무역에서 할 거예요.
자, 노동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노동자가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본이 만약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과 같은 이 자본은 이제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자본 설비인 노트북 같은 거 보시면 노트북 한 대당 5명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이 경우에는 좀 커요. 그렇죠? 당연히 이 경우에 보면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희소합니다. 희소해요. 희소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살펴봤을 때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당연히 좀 작고 노동이 많은 거니까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은 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기술진보 한번 볼게요. 기술진보. 자, 우선 1번 보세요. 광의 기술 개념이 있으면 기술은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판매, 소비, 사회조직, 우리가 옛날에 이노베이션, 창조적 파괴, 슈페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기술진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더 나가서 기술과 지식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2번 보시면 기술진보는요, 새로운 자본 설비에 체화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자본 설비에 체화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기술 진보를 통해 가지고 신기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거기서 느끼는 기술 진보는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의료기기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본 같은 것은 빠른 기술 진보의 어떤 밑거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연적 성장과 내연적 성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 성장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 이거 양적인 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외연적 성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값싼 노동과 자본을 양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갔을 때는요, 내연적 성장 비슷하게 경제 성장과 관련한 뭔가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생산성 측면에서 약간 질적인 측면이죠.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외연적 성장이다 하면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측면에서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 성장회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별거 아니고요. 경제성장의 원천이 뭐니? 그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코카콜라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요, 원심분리기에 돌려가지고 휙 돌리는 거야. 돌리게 되면 설탕,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경제성장 총생산함수를 살펴봤을 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의 원천을 이게 노동과 자본이 있고 A가 바로 뭐냐면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 기타예요. 그래서 A가 우리가 노동과 자본 이외에 L과 K 이외에 기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솔로우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솔로우 잔차다, 레지듀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잔차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 기타 잔챙이 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솔로 잔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 기타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요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물론 기술적인 요인 말고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기술에만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에 대한 요인을 집어넣고요. A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로그를 씌워가지고요, 시간으로 자연 로그를 씌운 다음에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약간 보론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Y 생산량의 요거 증가율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이제 분해하게 되면 A의 증가율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기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알파가 내려가요. 알파가 이제 가중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본의 증가율, 노동의 증가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타낸 거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 회계다라고 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생산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알파 있잖아, 알파. 여기 보시면 알파가 우리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되는 거죠. 자본 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재를 가보시면은요, 거기 2번 나와 있습니다. 알파는 총 소득 중에서 자본 소득 분배율을 나타내는 거야. 자, 알파 요거 보시면 전체 총 소득 중에서 자본이 얼마나 뭘 가져가냐 해서 자본 소득과 관련된 분배율에 그걸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가시겠죠? 1-알파는 뭐야? 맞아요. 총소득 중에서 노동소득 분배율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보시면 성장회계다라고 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거기 뭐 얘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여기 A가 잔차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잔챙이. 이걸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A가 증가하게 되면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산성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세요. 노동과 자본 투입 이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술, 아니면 또 뭐라고 있습니까? 산업구조. 그쵸? 산업구조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뤘는데 그 산업구조를 따라가느냐,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따라가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고, 다음 경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2번 보시면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본과 경제 성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요, 노동은 노동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노동은 노동인데, 이 노동이 단순한 그냥 우리가, 노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기술이 이렇게 접목된 노동자가 있어요. 기술이 몸에 인바디드 된, 체화된 노동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자를 무슨 노동자라고 합니까? 주로 이제 지식이 체화된 거예요. 기술, 지식, 학습을 받은 거예요. 학습. 이렇게 받은 이런 노동자를요, 우리가 무슨 노동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휴먼 캐피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먼 캐피털. 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자본, 노동, 총 요소 생산성 이외에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한 교육 수준이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이 포함된 생산함수로 그렇게 바꾸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거기 보시면 L 자체를 QH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Y는 Z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K에 알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L이잖아, L. L을 뭐라고 했냐면, L을 거기 보시면 QH, Q가 이제 뭔가 인적 자본 그걸 집어넣고 휴먼 캐피털 이렇게 해서 1-알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순한 노동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QH로 해가지고 뭔가 노동의 투입량에다가 뭔가 생산성을 올리는 다른 걸 거기 집어넣었어요. 인적 자본을 Q라고 표현했고요. 그냥 양적인 노동 투입을 H라고 그냥 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붙이기 알파벳에 따라서 A, B 해도 상관없고요. A는 안 되겠네. A는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요걸 보셔야 돼. 성장 회계 방정식 요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의 원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성장 이론 모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솔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솔로 모형은요, 우선 첫 번째 외생적 성장 모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생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501페이지에 제일 위에 당구장 표시 있죠. 솔로 성장 모형 이전에 없었으니까 무수히 많았지.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 뭐 막 있었어요. 특히 또 헤로트 도마, 라떼마리아 했을 땐 이런 모형들도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헤로트 도마 모형은요, 솔로 모형 이전에 케인즈 성장 이론을 좀 이렇게 동태화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어떤 성장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인즈니까 약간 균형이라기보다는 불균형 이런 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불균형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불가능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가정에 L과 K가 대체가 불가능한 요 생산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불가능한 생산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달성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당연히 수요가 좀 더 중요하겠죠. 느낌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헤르트 도마 모형인데 좀 더 약간 팬시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솔로 모형이 되는데 이건 약간 신고전파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두 개와의 차이점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솔로 모형에서는요 약간 고전학파 느낌이니까 균형을 강조해요. 자, 균형으로 수렴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얘는 이제 불균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렇게 균형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L과 K가 대체가 가능해서 그래요. L과 K가 대체가 가능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게 바로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이고요. 느낌 자체가 수요보다는 좀 공급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공급에 초점을 맞춘 약간 균형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것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엔 이걸 공부한 거는 솔로 모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공부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외생적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내생적 성장 모형 이론 이렇게 요걸 볼 거거든요. 내생적. 얘는 그러니까 외생적이 앞에 제목이 있듯이 외생적 성장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또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아듀 해서 안녕 이렇게 해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는 살짝 얘기했는데 살짝 솔로 모형서부터 보면 돼요. 솔로 모형은 1번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경로로 이끄는 어떤 내재적인 힘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내재적인 힘이 뭡니까 하면요, 요겁니다. 노동과 자본을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과 K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솔로 모형에서는요 이렇게 균형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또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3번에 보시면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계수학이 노동과 관련된 한계생산이 체감한다라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한계생산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발산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신고전학파의 어떤 전제를 수용해서 경제성장을 생산요소 가격의 신축적 조정에 따른 완전고용 균형 성장의 결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은요, 우선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냐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 모형의 생산함수 보시면 이거 생산함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생산함수는요, 요거 루트 LK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이건 전체적인 총 그 얘기잖아요. 총 생산, 노동의 총 공급량, 총 자본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뭔가 의미를 보려면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3차원으로 하면 이제 등량 곡선까지는 되는데 이게 노동과 자본을 같이 변화시키는 걸 표현하려면 야 이거 1인당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해요. 1인당으로 바꿔버리면 1인당으로 바꿔요. 바꾸면 말이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지. 1인당 소득 더 의미가 있고요. 이게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 L과 K와 Y가 동시에 변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1인당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L로 다 나눠요. L로 다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요, 1인당이니까 이게 소문자 Y로 써요. 소문자. F도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 K. 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버릴게요. L분의 L은 1 해서 없으면 되겠고, L분의 K를요, 이것도 소문자 K로 써요. 소문자 K 해가지고, 루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에 대한 1인당 소득,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째줄에 1인당을 소문자로 써가지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째줄도 그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요거 스몰자로 봐주시죠. 1인당 생산 함수 거기 나와 있죠. 그거의 기울기는 자본의 한계 생산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인당 생산된 거 있잖아요. 요거 1인당 생산. 요게 Y인 거 이해되시죠? Y. 자, 우리가 1인당 소득을 벌어들인 다음에 그걸요,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시경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1인당 소득 번 거를 가지고 일부는 소비를 해. 그쵸? 일부는 어떻게 돼요? 저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신고전파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저축한 거는 어떻게 돼요? 아니, 투자로 연결이 되지. 고전학파는 이게 저축이 투자로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케인작파는 뭐야? 저축의 역설 이런 것처럼 저축했다 해서 그게 투자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산함수를 한번 봤을 때 y가 이런 식으로 루트 k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높이가 바로 뭡니까 하면은 여기 높이가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이 높이가 y예요. y 1인당 소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바로 뭡니까 하면 얘 높이가 맞아, 투자야, 투자. 그래서 이게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의 S만큼 저축률만큼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인당 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가 바로 일정 부분만큼을 내가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소비의 크기에다가 이게 저축인데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니까 이미 I라고 썼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축에 대한 이거랑 이제 투자와 같이 연결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펜 해서 보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도 투자도 1인당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정부 부분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인당 생산물의 수요는 Y는 C 더하기 S. 여기서 말하는 거는 C 더하기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인당 소득은 1인당 소비 더하기 1인당 투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1인당 소비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써요? 1인당 소비는 내가 1- 이 저축률이야. 그래서 Y만큼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C가 그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케인제 가종을 수용한 거야. 저축 성향은 0과 1 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세요. 투자와 저축은 일치해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은 같게 된다. 지금 이게 S와 I가 일치했다라는 거. 지금 앞에서 쓰긴 했는데 이게 같이 같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I로 쓰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다시 보시면 총 수요와 총 저축은 항상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전학파를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매 시기마다 총수요와 총공급은 일정하다라고 일치한다고 가정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5번 내용 똑같아요. 6번 보세요. 1인당 투자는 그게 바로 저축과 똑같게 됩니다. 이 투자, 저축과 똑같은데 저축은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위에 거 다시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투자는 전체 Y의 1인당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저축률만큼 이거 저축률이에요. 저축률만큼 투자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소비는 어떻게 된다? 소비는 나중에 좀 써먹을 건데 이 소비는 요거 C는 다시 어떻게 돼요? C는 거기 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전체 1인당 소득 Y에서 빼기 요거 뺀 거죠. 요거 뺀 거. 그래서 S, F, K 이렇게 뺀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를요. 이것저것 그냥 계속 반복해서 식을 써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인당 자본이 어떻게 축적됩니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총 자본의 축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자본의 축적은 자, 거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했어. 이게 자본에 얼마나 시간이 감했다. 이 점을 찍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K를요. 시간으로 미분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으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수평축이 시간이야. 시간이고요. 이 K가 자본이 이렇게 얼마나 증가하는 상태라고 볼게요. 이게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시간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델타 T라고 쓸까요? 이렇게 되는 거 델타 K. 이제 조금만큼 변하니까 D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자꾸 쓰기가 귀찮으니까 약속을 해서요. 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 같은 투자,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델타 K가 요거 얼마나 증가하니 그게 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K는 자본 축적 저량이고요. 델타 K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K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K라는 투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돼요? 그쵸? 이 델타라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게 K에 대한 감가상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마모가 되는 거죠. 마모, 소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투자는 이게 전체 국민소득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률만큼 곱해준 게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다시 감가상각 써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에다가 저축률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가 총 자본 축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1인당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요거를 1인당이니까 L로 나눠줍니다. 1인당. 그래서 이게 스몰 소문자로 쓴 거예요. 1인당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 보시면 이것도 소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쓰게 된 것이고, 요것도 다 K를 소문자로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쭉 이렇게 나타내면,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해요. 그림으로. 거기 보시면 이제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결론 자체를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살짝 한번 봐주도록 하시죠. 자, 여기가 이제 자본이 되고요.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전체, 이제 Y가 있는 거야, Y. FK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큰 관심사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인당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니? 라고 하면은요. 이게 바로 SFK라니까요. 1인당 소득에다가 1인당 저축률을 곱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이게 M 플러스 델타 감가상각률에다가 1인당 자본을 곱해준 겁니다. 자, 이것만 해석 그냥 바로 하세요. 이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여기 N이 있어요. N이 뭐냐면 인구 증가예요. 인구 증가.
여러분 생각해봐. 인구가 증가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직원을 많이 뽑게 되면 컴퓨터 같은 것도 더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10명의 직원이 있었을 때 컴퓨터가 10개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뭐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야, 네 돈 주고 컴퓨터 사? 이건 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자본이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M 플러스 K가 약간 느낌이 수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이 그만큼 필요로 한다, 니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게 1인당 소득에서 저축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자본이 공급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본이 이만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고전파 모형이기 때문에 균형은요, 여기가 K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본이 이만큼 필요로 하는데 이만큼 더 많이 공급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자본이 공급이 더 많아지면 경제성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인당 자본이 더 많아지게 돼요. 이 델타 K가 0보다 크게 되면 공급이 더 많은 거라니까. 자, 이게 수요랑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공급이 더 중요해. 공급이 이렇게 축적되면 1인당 자본 자체가 증가하는 거야. 반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1인당 자본에 대한 공급 자체가 이게 더 부족한 거야, 수요보다. 그러면 1인당 자본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균형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가 딱 일치하는, 이게 자본에 대한 공급이고요. 이게 자본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수요 공급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크로스된 상황에서 균제, 균형 상태, 균제 상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균제 상태로 가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그냥 살짝 헷갈리시면 델타 K로 보세요. 델타 K 소문자 1인당 자본량의 증가분이 제로가 될 때가 균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당신의 몸이 정상, 균형, 밸런스를 유지합니까? 라고 하면 제 몸이 뚱뚱해지지도 않고요. 빼빼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균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균제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인당 저축이라니까요. 저축이 많아지면 투자는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인당 저축이 1인당 자본의 자연적인 감소분과 필요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더 초과하게 되면요. 요거 델타 K로 하세요. 헷갈리시면.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의 증가분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1인당 자본은 점차 순증가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축적된 자본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에 다시 투입이 되는 거야. 생산에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이 축적된 게 생산에 투입되면서 산출물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산출물이 증가하면서 다시 또 저축률만큼 해서 저축이 또 증가하게 되고,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또 자본이 축적되고요.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면은 다시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이 자꾸 축적돼서 추가되는데 솔로 모형의 한계죠. 요거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나 자본의 한계 생산이 점차 감소하게 돼서 소득의 증가가 점차 둔화가 되고 그 다음 저축의 증가분도 점차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제로로 멈추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균형 상태, 균제 상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자본의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본의 느낌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1인당 자본에 대한 이만큼 마모와 감가상각과 더불어서 인구가 증가해서 필요로 하는 필요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는 거야. 자본의 공급,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이만큼 투자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니까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음 여기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만큼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만큼 또 소득이 증가해요. 그래서 점점점점 증가하다가 또 더 나가서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또 증가하는 거 이렇게 자꾸 증가하다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멈추게 되면은요. 이게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그냥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내 몸속 안에 이게 피가 돌아가면서 영양분이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는 양이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게 바로 균제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표현만 잘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제 상태에서는요, 바로 뭡니까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 그냥 균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 성장 경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본과 소득 자체가 인구 증가율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생각해봐. 애기들은 좀 가분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애가 커지면 팔, 다리, 몸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요, 어떻게 이게 좀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균형 상태로 성장 경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어떤 애가 만약에 이렇게 성장했어. 이거는 엄청 크고 팔다리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불균형 아닙니까? 불균형? 예, 불균형이지. 슬프단 말이야. 오, 내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성장 경로라는 것은 바로 뭘 나타냅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본이 증가하는 게 노동이 증가하는 거랑 인구가 증가하는 거랑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증가하는 이 델타 L이라고 할게요. 얘랑 자본이 증가하는 거랑 그리고 이거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랑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총체적인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얘가 Y가 증가하는 총소득의 증가율은요, 인구 증가율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본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 증가율이 이거예요. 인구 증가율과 같아요. 인구 증가율을 보통 우리가 요거를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인당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1인당 자본. 1인당 자본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L분의 K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살짝 보세요. 자, 1인당 자본은 여기 있는 것처럼 L분의 K인데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 봅시다. 변화율로. 자, 우리 변화율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요, 요거는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면, 이게 곱하기면 더하기고요, 나누기면 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본의 증가율에다가 빼기 노동의 증가율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노동의 증가율하고요, 자본의 증가율이요, 같아요. 같다는 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증가율이 빵이라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델타 요거 K가 1인당 자본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멈추는, 자, 요 전 단계 그림을 살짝 볼게요. 요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델타 K가 증가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딱 멈추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균제 상태가 되는 거죠. 딱 멈추고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쭈그러들지도 않고 딱 일정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 도는 거야. 항상성으로. 그게 바로 균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여기 나와 있는 인구 증가율과 똑같이 자본 증가율도 인구 증가율도 똑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뿐만 아니라 1인당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여기까지만 잘 보셔도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까요? 얘도 L분의 Y인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역시 어떻게 돼요? 빵! 이렇게 돼요. 왜냐면 소득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경제 성장 수준이 되면은요, 이게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 자본과 소득은
인구 증가율만큼 증가한다. 거기까지만 좀 잘 봐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량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이 전부 다 이렇게 증가율이 빵 이렇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균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빵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소득의 증가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증가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증가율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잘 좀 체크해서 보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암기하시기보다는 균제 상태 뜻이 뭔가 그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요 균제 상태에 도달하는 상태를 우리가 예시로 제가 한번 넣어놨는데 한번 가볍게 한번 봐주시죠. 처음에 출발 자체가 이렇게 생산함수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생산량의 30%를 저축하고 자본량의 또 10%가 감가상각돼서 달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델타가 0.1 이렇게 해놨고요. 인구 증가율은 빵으로 했습니다. 이거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인구 증가율이 빵 이렇게 돼 있고요. 1인당 자본은 그냥 4단위에서 시작한다 할게요. 이제 균제 상태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어느 한 점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쫙 뉴메리컬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막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한 거 아시죠? 스몰 y로 하게 되면 여기 L과 L은 없어지고 스몰 k 있으니까 스몰 k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보통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는 있는데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인당 자본이 어떻게 축적됩니까? 하면 S 여기 보시면 루트 K SFK인데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3이라고 그랬어요. 저축률이. 그러면 얘는 0.3 루트 K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자본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하면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M 플러스 델타 K. 여기서 N은 뭐라고 했습니까? N은 빵. 빵. 이해가시죠? 델타는 0.1, 그러니까 0.1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제 상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자, 이렇게 균제 상태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를 나타내요. 그래서 델타 K는 점을 찍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S, FK 이렇게 쓸게요. 빼기 N 플러스 델타 K가 같을 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이제 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니까 0.3 루트 K 마이너스 여기 0.1 K 이렇게 돼서 K 값을 푸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K 값을 풀었을 때가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이 되는 건데 이거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숫자를 4서부터 이제 집어넣는 거야. 4일 때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이제 4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인당 필요로 하는 자본에 대한 니즈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값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요 투자되는 게 여기 이제 I가 이만큼이 투자가 되는 거죠. 여기 델타 K는 요거예요. 지금 델타 K 요거 인구 증가율이 빵이니까 더 높아서 1인당 자본량이 0.2로 증가하는 거예요. 요 차이만큼이 델타 K가 0.2로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증가해서 자본이 이만큼 추가적으로 증가되었고 그래서 다시 또 이걸 쭈루루루 계산하면 또 역시 0.19 조금씩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점차 더해지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빵으로 더 이상 증가하는 게 없어 델타 K가. 그럼 그때가 바로 균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자본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1인당 자본량이 9 하니까 요거가 뭐 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각게 놓고 푸시면 9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살짝 이렇게 식으로 해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균제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것만 우선 잘 생각하시면 그걸로 충분한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저축률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인구 증가율하고 감가상각률이니까 저축률과 관련 없죠. 저축률은 여기 S 있어요. S1에서 S2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럼 균제 상태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되는 것이고 A점. 그때 K1 이렇게 돼 있다가 저축률이 올라가.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은 여긴 표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표현한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또 있는 거야. Y는 요거 FK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K1일 때 소득은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되면 점점점점 돼서 여기가 Y1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어서 우선 뺐어요. 자, 근데 저축률이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 B점이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B점이 가게 되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1인당 소득도 증가해. 아니, 저축을 더 많이 하잖아. 더 많이 쏟아붓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1인당 소득 수준과 이게 다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Y2 해서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요. 우선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균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소득이, 1인당 자본이 증가하고요.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상태에선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 수준은 증가하는데 물론 이거는 멈춰요. 델타 요거는 더 이상 증가는 안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내 몸집이 커진 상태에서 계속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도 보면 이제 그거 설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507페이지가 보시면요. 오른쪽에는 그 새로운 그 균제 상태, 균형 상태로 균형 상태, 균제 상태 같이 쓰세요. 그게 갈 때는 잠깐 성장률은 올라가지만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6번 한번 보세요. 아니면 5번 보세요.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저축률이 올라갔다 해서요. 소득 수준 자체는 높아집니다. 근데 1인당 소득으로 측정한 소득 성장률 그거는 다시 멈추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다시 멈추게 되기 때문에 1인당 여기 나와 있는 균제 상태 얘는 당연히 빵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1인당 소득의 증가율도 당연히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증가율 자체는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면 자동차 운전할 때 내가 70km로 달려. 이렇게 70km로 멍 달려요. 아니 멈춘 건 아니지. 증가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다 엑셀을 세게 팍 밟는 거야. 그럼 속도가 붕 하고 올라가잖아. 100km로 달립니다. 근데 100km를 계속 유지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70에서 100km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률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다시 안정적인 균제 상태에 도달해서 100km로 쭉 가게 되면은 요거는 증가하는 속도는 어떻게 돼? 증가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교재 508페이지 보시면 돼 있는데요. 자, 인구가 증가하면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선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해요.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인구 증가율과 관련된 기울기인데 화살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균제 상태가 여기 A에서 여기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이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은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면 새로운 장기 균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요. 음의 성장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4번 균제 상태에 이르면 경제 성장률은 다시 0으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델타 K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0이니까 균제 상태에서는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거는 뺐어요. Y 요거는 뺐어요.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 자체도 떨어져요. 이렇게
왜요? 왜냐면 우리가 1인당 소득 수준 자체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L분의 K 아니야? 이거 1인당 소득은 L분의 K 우리가 바꿨을 때 L분의 Y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거 전체 값은 이렇게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1인당 소득, 1인당 자본 이게 당연히 줄어들어. 얘는 뭐예요? 1인당 자본이니까 스몰 k는 L분의 K라니까 근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 전체는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소득 수준과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 수준은 감소합니다. 근데 균제 상태 가면 이제 그 변화하는 감소를 했지만 그 상태에서 변화율은 일정하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거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의 긍정적인 효과랑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와 있는데 그건 우선 넘어가시고요. 그림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509페이지에 가보시면 솔로 모형과 관련된 소득 격차 설명을 하면서요. 거기 박스로 해가지고 그 균제 상태로 이렇게 식을 푸는 걸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는데 처음 하실 땐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균제 상태로 도달했을 때 거기 보시면 과정의 비교를 한번 볼게요. 자, 균제 상태에 도달한 국가 간의 비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출발한 상태가 균제 상태로 가는 과정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수준은 같지만 저축률이 다른 경우 이렇게 있고 아니면 저축률은 동일하지만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축률은 동일하지만 소득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저축률이 지금 똑같아요. S, F, K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균형 상태가 되는 건데요. 자, 요거 그냥 아이디어만 살짝 보세요. 지금 어떤 나라가 여기 KA에 위치한 나라가 있고요. KB에 위치한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균제 상태로 갈 때는 어느 상태로 갑니까? 여기로 가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자본 축적 속도가 이 길이가 크니까 빨리빨리 증가하고 얘는 작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얘는 낮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득 수준이 작은 국가는 속도가 빨리빨리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한계 생산이 더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캐치업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은 지금 똑같은데 저축률이 다른 나라 이건 이제 안 할게요. 근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그리면 소득 수준은 똑같아. 소득 수준은 똑같은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저축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은 똑같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다른 나라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과 투자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저축률이 높은 나라죠. 얘가 높은 나라, 낮은 나라, FK까지 넣으면 그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률이 높은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률이 더 높고 그래서 1인당 소득도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왜냐면 요거 차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델타 K인데 델타 K가 차이가 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문제로 막 물어보긴 그런데 한 3번 정도 먼저 좀 잘 체크해서 이해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인당 소득 수준, 1인당 균제 상태 이런 걸 봤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본 축적의 황금률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저축을 왜 합니까? 경제 성장을 왜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가, 소비 이렇게.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1인당 누릴 수 있는 소비가 극대가 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념과 도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균제 상태가 있는데 그 균제 상태에서 어떤 균제 상태가 가장 행복하냐 그쵸? 제 몸이 뚱뚱해 가지고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홀짝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당신의 몸 상태는 지금 균제, 더 뚱뚱해지지 않고 더 빼빼지지 않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냐?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균제 상태는 뭐야? 더 뚱뚱해지지 않고 더 빼빼지지 않는 상태인데 얘는 빼빼한 몸으로 균제 상태고요. 얘는 뚱뚱한 몸으로 지금 균제 상태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상태가 균제 상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보다는 요게 좀 더 바람직한 몸 체형 상태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축적의 환급률이랑 그래서 거기 뭔가 소비가 극대되는 거야.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Y예요. Y. 우리가 전체 벌어들인 거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진하게 된 거야. 이게 써버린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을 때야.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전체 Y가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축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전체가 Y 중에서 요게 만약에 저축이 되면 이게 저축하고 이 저축은 투자랑 같아져요. 이게 바로 소비가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인당 소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요게 1인당 소비라고. 요거 다시 보시면 요게 지금 1인당 소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요. 여기랑 여기를 뺀 나머지가 사실은 1인당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균제 상태에서 언제 1인당 소비가 극대됩니까? 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리가 가장 긴, 근데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요거 두 개 만나는 데가 균제 상태니까 그 상태가 가장 커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갭이 가장 커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균제 상태 저축률이 결정됐다 할게요. 여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균제 상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가만히 보면 이 길이가 이 빨간 색깔 길이보다는 더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커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 동일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생산함수에 대한 요거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요거 생산함수를 한번 미분한 거예요. 이게 바로 MPK야, MPK. 그거랑 여기 보시면 요거요. M 플러스 델타라고 하는 감가상각. 요거 기울기 있잖아요. 요거 기울기. 그거랑 똑같을 때야.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을 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다시요. 1인당 소비를요.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놓게 되는 겁니다. 요걸 해석하면 요거는 MPK. 요거는 M 플러스 델타 해가지고 같을 때가 바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또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보시면 황금률로 도달하는 과정을 여기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1인당 소비가 극대됩니까? 여기 빵에서요. 점차 증가하다가 2.5가 이제 가장 커져요. 가장 커지고 여기 보시면 요거요. MPK와 인구 증가율이 지금 우리는 앞에서 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델타 이게 델타로 지금 가정한 거야. 그래서 요거 이게 이제 같아질 때가 바로 극대되는구나 라는 것을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축률이 지금 0.5가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512페이지에는 거기 황금률 상태로 전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과다자본과 과소자본 이건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점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좀 필요할 것 같으면 조금 다시 특강을 하거나 설명할 텐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도 많은 양을 잘 해온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 보실 게 이제 기술진보야, 기술진보. 근데 이 기술진보가 일시적인 기술진보가 있고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진보가 한 번만 뭔가 뿅 하고 기술진보가 되면 그거는요, 경제성장률이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서 뭔가 효과가 뿅 하고 나타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를 해. 내가 무슨 공기업을 취업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뭔가 팁을 얻었어. 야, 이번 시험에 이게 나왔대. 그 팁을 얻어가지고 뿅 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그때만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필살기 있잖아. 오락 같은 거 하다 보면 찬스 이렇게 써가지고 쓰는 거는요. 한번 일회적인 찬스면요. 한번 효과가 나왔다가 다시 그게 뿅 하고 사라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내가 뿅 하고 찬스 썼어. 그래서 이제 시험에 붙었어.
근데 다시 공기업에 들어갔어.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시 또 그 안에 가면 또 시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자기 실력으로 해가지고 뭔가 시험 공부를 해서 극복하는 능력,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언젠가는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찬스에서 이렇게 찬스에서 올라갔어요. 찬스 올라가고 이게 계속적인 찬스를 쓸 수 있으면 모르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다시 뿅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술진보가 항상 소득가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처음에 성장률이 뿅 됐다가 그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균제 상태로 도달하면서 원래 인구 증가율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진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책에 넣어놨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래서 기술 진보를 고려할 때 솔로 모형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술 진보 관련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노동자 이걸 표현을 써요. 그냥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 자본. 그러니까 만약에 효율성이 아예 없어 A가 1이면 그냥 L분의 K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형을요.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 지식이 체화된 그런 노동자로 표현하려면 요거를요. A가 이제 기술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효율적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요거를 K라고 한 거예요. 요거를 K. 기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한 L분의 K 말고 기술 진보를 고려한 모형으로 하려면 노동자에게 뭔가 기술이 체화된, 지식이 습득된 그런 노동자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A가 달라붙은 노동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균제 상태에서 성장률은 제로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K분의 델타 K 요게 이제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Y분의 델타 K 이게 다 이제 빵빵빵 아이고 델타 Y 빵빵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다 변화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 생산량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효율적인 요 Y를 요걸로 한 거예요. 이걸로 표현하면 이제 이것도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효율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야. 앞에 효율적인이 빠졌어요. 그냥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L과 K를 이쪽으로 이렇게 요걸로 그냥 L과 K 요거를 그냥 1인당 노동자로 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얘기할 때는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그냥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사실 위에 거 밑에 거 다 똑같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효율성을 고려한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A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A 넘어갔어요. Y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걸로 나타낸 1인당 여기 보시면 변화율 이거 증가율 이거 나타내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소문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거랑 좀 다른 Y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Y가 증가율은 빵 이렇게 되는데 A의 증가율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좀 아이고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씁시다. L분의 Y 분의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그게 바로 Y 곱하기 A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1인당 소득의 증가율에다가 더하기 A가 요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1인당 소득은 빵이라고 했습니다. 빵빵빵.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 거 얘기한 걸로 표현되면은 그 다음 여기 A가 붙었으니까 A가 이제 G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얘가 G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총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인당 말고 총 생산이니까 L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Y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총 생산은 이게 Y가 델타 Y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했었죠. 이게 다 변화율로 표현하게 되면 Y분의 델타 Y 그 다음에 A분의 델타 A 더하기 L분의 델타 L. 그랬을 때 얘는 빵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빵이고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러고요? 얘를 G라고 그러고 얘를 인구 증가율이니까 N 이렇게 하면은 N 플러스 G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좀 봐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좋긴 하고요. 그 전 단계까지 해가지고 뭐 저축률이 변할 때, 인구 증가율이 변할 때 그 정도 좀 봐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조금 요거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제성장의 원천, 성장 회계 그거 우리 잘 보시고 솔로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랑 균제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그 엑셀 표 비슷하게 해가지고 변화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증가율이 제로가 된다라는 의미,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솔로 모형 이후에 등장하는 내생적 성장 이론, 그거의 토픽을 중심으로 맞춰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